은행이 무려 38%라는 엄청난 이자를 주던 황금기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들으면 완전히 꿈 같은 이야기지만 요즘 경제 상황에선 예금 금리가 겨우 2% 남짓인 게 현실이죠. 똑같이 땀 흘려 일하고 알뜰히 저축해도 과거 세대와 비교하면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런 격차 때문에 젊은 세대는 부모님만큼 재산을 모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이죠. 이게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려면 중앙은행이 시장의 막대한 유동성을 어떻게 풀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 시장을 방어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해봐야 해요. 중앙은행이 만든 돈은 여러분의 지갑으로 바로 꽂히는 게 아니라 주로 시중은행으로 흘러들어가거든요. 시중은행은 위험을 관리하는 기업이라 돈을 떼이지 않으려고 아주 깐깐한 기준에 따라 대출을 해줍니다. 당연히 신용 점수가 높고 담보가 빵빵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구조적인 현실 때문에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훨씬 낮은 이자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문턱이 높고 조건도 까다로워서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부자들은 싼 빚을 내서 자산을 더 늘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경만 하니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악당이라서가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 자체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돌아가게 설계되어 있어서 그래요. 경제 위기가 오면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죠. 투자자들에게는 박앤세일 같은 기회가 오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때 헐값에 나온 자산을 낚아챌 돈을 빌릴 수 있는 건 신용 좋고 담보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위기 때 대출을 못 받으니 인생 역전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게 되는 거죠. 이런 사이클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자산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은행만 욕할 수는 없어요. 갚을 능력 없는 사람에게 마구 빌려주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테니까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도 바로 신용 낮은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돈을 빌려줬다가 터진 사건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깐깐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맨손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회의 불평등이 심해졌고 이건 전 세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연준의 데이터를 봐도 상류층이 가진 자산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늘어난 게 명확히 보입니다. 통계를 보면 상위 1%의 부가 중산층 전체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죠. 이걸 가치 창출의 결과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슬픈 신호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정부는 이 격차를 줄이려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깎아주거나 보조금을 뿌리며 경기를 살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정부가 돈을 쓰면 그 돈은 결국 어디선가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금으로 충당하면 우리 세대가 내는 것이고 국채를 발행하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됩니다. 30년 만기 국채를 찍는다는 건 지금 청년들이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을 미리 당겨 쓴다는 뜻이나 다름없어요. 결국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청년들에게 짐을 지우고 그들의 미래를 더 팍팍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미 청년들이 부모 세대보다 부를 쌓기가 훨씬 어려워졌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막 이런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지을 겁니다. 물론 정부 지출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불황일 때 돈을 푸는 건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는 걸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니까요. 핵심은 세금과 미래의 빚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 세대 간 공정성을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같은 개인은 어떻게 해야 내 자산을 지키고 부를 쌓을 수 있을까요?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님 세대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금리가 높아서 열심히 일해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만 해도 자산이 쑥쑥 불어났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이자가 30%를 넘었으니 굳이 머리 아프게 투자를 공부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저축만 믿다가는 물가 상승 때문에 내 돈의 가치가 갉아먹히는 걸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공부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수 생존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30 젊은 세대라면 투자 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 가장 큰 자산은 당장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가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쉬는 시간마다 주식 창만 들여다보고 코인 시세만 확인한다면 정작 자기 개발에 쓸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셈입니다. 지금 쌓는 기술과 경험이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연봉 레벨을 결정짓거든요. 그러니 매일 변하는 시세에 일희일비하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지금 나이에는 돈 관리보다 시간 관리에 올인하는 게 훨씬 더 똑똑한 전략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이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산이 저절로 쌓이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시스템은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정해진 비율만큼 자동으로 특정 투자 계좌로 이체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월급의 20%는 달러 자산으로 10%는 주식형 ETF로 보내지도록 설정하는 식이죠. 물론 처음에 이 비율을 정하려면 본인의 위험 감수 성향과 미래 재무 목표를 이해하기 위한 진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결혼이나 내 집 마련 같은 다가올 인생의 중요 이벤트들을 고려해서 당장 필요한 돈이 묶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시스템을 세팅했다면 매일 시세를 확인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통제해야만 합니다. 시세 확인할 시간에 차라리 전문 기술을 연마하거나 외국어를 배우거나 본업에 충실해서 연봉을 높이는 데 집중하십시오. 시장이 폭락하든 폭등하든 자동화 시스템은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며 인간의 감정이 개입할 위험을 원천 차단해줍니다.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에서 팔려고 타이밍을 재는 전략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실패를 안겨줍니다. 전문 투자자들조차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데 애를 먹는데 하물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들이 단타 매매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걸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단기 매매로 꾸준히 부를 쌓는 사람의 숫자는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개인 단타 매매자의 70에서 80%는 수수료와 세금을 떼고 나면 결국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도박이나 다름없는 단기 매매와 달리 장기 투자는 복리의 힘을 활용해 거대한 부를 안전하게 쌓아 올립니다. 복리의 힘은 마치 눈덩이와 같아서 시간이라는 언덕을 굴러내려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복리의 위력을 보여드리기 위해 매년 딱 100만 원씩 30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수익률이 높지 않아도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작은 종잣돈이 어느새 막대한 자산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부를 쌓은 비결은 바로 이 복리 효과를 수십 년간 멈추지 않고 유지한 데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산 분포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뉴스에서 평균 자산이 높다는 헤드라인을 볼 때마다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듯한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2024년 통계를 보면 가구당 평균 자산은 대략 5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개인당 평균 순자산도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를 보면 나만 빼고 다들 부자인 것 같고 나만 뒤처진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보려면 평균값과 중위값의 결정적인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방 안에 10명이 있다고 칩시다. 9명은 재산이 1억 원인데 한 명의 슈퍼리치가 100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평균을 내면 방 안의 모든 사람이 10억대 부자라는 결론이 나오지만 이건 현실을 완전히 왜곡한 겁니다. 사실 그 방에 있는 사람의 90%는 그 평균치에 한참 못 미치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평균의 함정입니다. 극단적인 부자 몇 명이 수치를 끌어올려 평범한 사람들의 경제적 현실을 가려버리는 거죠. 진실을 보려면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 즉 중위값을 봐야 합니다. 종합적인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실제 가구당 자산 중위값은 2억 원 중반대 수준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부풀려진 평균 통계 때문에 느끼던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억 원도 큰 돈이긴 하지만 왜곡된 평균치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언론은 숫자가 높아야 국가 경제 성과가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에 주로 평균값을 강조하곤 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는 온 세상이 호화로운 것처럼 왜곡된 현실을 만들어 이런 환상을 부채질합니다. 사람들은 비싼 식사나 여행 사진만 올리며 자신의 하이라이트만 보여줄 뿐 지저분하고 힘겨운 일상은 감춰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자산 구조의 가장 독특한 특징인 부동산 쏠림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 가구 전체 순자산의 약 75%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30-4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부동산 집중 현상은 극단적입니다. 수십 년간 돈을 벌면 무조건 부동산에 쏟아부어야 성공한다는 게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국가의 고속 성장과 함께 부동산 가격도 꾸준히 올랐던 역사적 경험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경험이 쌓여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들어냈고 부동산만이 유일한 안전 자산이라고 모두를 확신하게 만들었죠. 게다가 한국 특유의 전세 제도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강한 집착이 이런 쏠림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전 국민의 부가 순식간에 쪼그라들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20%만 떨어져도 가계 전체 자산의 15%가 하루아침에 증발하는 셈입니다. 이런 민감성 때문에 어느 정권이든 여론을 달래기 위해 집값을 방어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자본 쏠림 현상 때문에 돈이 혁신적인 신사업으로 흐르지 못하고 건물에만 묶여버린다는 점입니다. 벤처 생태계가 살아나려면 자산가들이 엔젤 투자자로서 스타트업의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저위험 고수익을 보장하는데 누가 굳이 위험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려 하겠습니까? 한국도 벤처 투자를 늘리려 애쓰고는 있지만 혁신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 문화는 아직 미국보다 뒤처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값은 어디로 갈까요?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들 하죠. 추측 대신 통화량을 봐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푸는 유동성이야말로 자산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이니까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그 유동성은 자연스럽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자산, 바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집값은 오르고 돈줄을 죄어야 할 땐 주춤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행도 마음대로 돈을 찍을 순 없습니다. 고물가와 환율, 이 두 가지 거대한 제약 때문이죠. 환율이 치솟으면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반드시 통화량을 줄여야만 합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곧장 뼈아픈 물가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건 한국 집값과 환율은 마치 시소처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중앙은행은 숨통이 트여 유동성을 풀게 되고 그 돈은 다시 부동산으로 쏠리게 되죠. 2025년 초에 나타난 집값 상승세도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되었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정책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딱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통계의 함정이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공식 소비자 물가 지수에 집값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주거비를 소비자 물가의 33%나 반영하지만 한국은 전월세 비용의 아주 일부만 반영할 뿐입니다. 게다가 독특한 전세 제도 때문에 월세 변동폭이 작아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도 물가 통계엔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뉴스에선 물가 상승률이 2%로 안정적이라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한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시경제는 여기까지 하고 개인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종잣돈 1억 원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입니다. 누군가는 투자를 시작하려면 꼭 1억은 있어야 한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요새 1억으로 뭘 할 수 있냐며 너무 적다고 비웃기도 하죠. 둘 다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1억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첫 1억 원을 모으려면 지출을 통제하고 소득을 늘리고 긴 시간을 인내해야만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여러분의 뇌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칩니다. 금융 감각, 자제력,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심어주는 거죠. 일단 이 습관이 몸에 배면 두 번째, 세 번째 1억을 모으는 건 처음보다 훨씬 빠르고 쉬워집니다. 첫 1억이 가장 어렵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부를 쌓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니까요. 성공은 현금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목돈이 모일 때까지 투자를 미루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단돈 10만 원이라도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산 배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달러나 실물금 같은 외화 자산의 비중을 두라고 조언합니다. 왜 금일까요? 중앙은행이 종이 돈은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어도 실물금은 찍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채굴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처럼 숫자만 입력해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전 세계 금 생산량은 2016년 이후 사실상 정체 상태입니다. 수요가 넘쳐나는데도 생산이 늘지 않고 있죠. 가격이 고점을 찍을 때 광산 기업들이 탐사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대규모 금맥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광산 하나를 개발하는데 보통 6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도 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금의 공급은 막혀 있는데 돈은 끝없이 풀리니 가격이 오르는 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2019년만 해도 그램당 5만 원 수준이던 금값이 2025년엔 15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이런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이해하는 게 전략의 핵심입니다. 주식시장으로 가보죠. 미국 ETF는 여전히 장기적인 부의 축적을 위한 가장 믿을 만한 수단입니다. 미국 경제가 전 세계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류 기업들은 수십 년간 망하지 않고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주식이든 뭐든 투자의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가진 돈을 한 방에 다 넣지 마세요. 적립식 분할 매수를 해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매달 정해진 금액만큼 꾸준히 사는 거죠. 이게 리스크를 자동으로 줄여줍니다. 쌀 때는 많이 사고 비쌀 때는 적게 사게 되니까요. 한 번에 올인하는 건 사실상 도박입니다. 오늘이 꼭지점인지 아닌지는 전문가도 모르거든요. 달러 투자는 하고 싶은데 주식 폭락이 무섭다면 미국 단기 국채가 정답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만기가 3개월에서 6개월로 아주 짧은 채권은 매우 안정적이라 거의 현금이나 다름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장기 채권은 폭락할 수 있지만 유동성이 높은 단기 채권은 변동성 속에서도 꾸준히 그 가치를 지켜냅니다. 자, 이제 투자 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뜨거운 주제, 바로 비트코인과 이를 둘러싼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를 미래의 디지털 금이라고 치켜세우지만 반대로 위험천만한 투기 거품이라고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입장과 상관없이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유동성 상황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종종 글로벌 유동성을 증폭시키는 고위험 자산처럼 움직이며 양방향으로 미친 듯이 급등락하곤 합니다. 반면 금은 역할이 다릅니다. 위험 자산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며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투자자들이 현금을 필사적으로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금값도 주식과 함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기 시작하자마자 금값은 반등하여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이는 가치가 떨어지는 종이 화폐가 시장에 넘쳐날 때 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치를 지켜주는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려스러운 사회적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바로 모든 걸 그냥 포기해버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를 보면 구직 활동을 하는 대신 그냥 쉬고 있다고 답하는 청년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두고 단순히 요즘 세대가 게으르거나 의욕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부해버리는 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구조적인 원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 안정적인 삶과 내 집 마련이 확실히 보장되었죠. 하지만 오늘날 그 사다리는 끊어졌습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자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노력과 보상 사이의 연결고리가 박살나버린 겁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승선에 닿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사람은 누구나 달리기를 멈추게 됩니다. 이런 의욕 상실은 목표 지점이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옮겨져 버린 시스템에 대한 지극히 합리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이런 무기력이 계속된다면 사회는 활력을 잃고 혁신은 죽어가며 경제는 길고 서서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년들이 실패해도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핀란드의 사례를 한번 봅시다. 인구 600만의 이 작은 나라는 노키아가 무너졌을 때 국가적 재앙을 맞닥뜨렸습니다. 노키아는 핀란드 경제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몰락으로 수천 명의 숙련된 인재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의 학생들과 엔지니어들은 누군가 도와주길 기다리는 대신 이 위기를 거대한 기회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스타트업 동아리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일자리가 없다면 우리가 직접 만들자고 다짐했죠.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이 앵그리버드 같은 글로벌 성공 신화를 낳았고 핀란드를 활기 넘치는 스타트업 허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내수 시장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이 젊은 창업자들은 첫날부터 글로벌 시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핀란드 시장은 너무 작았기에 젊은 기업가들은 처음부터 전 세계 고객을 겨냥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미국과 아시아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팔았습니다. 이런 글로벌 마인드 덕분에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에서도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인류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청년들도 이런 혁신을 이룰 능력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실패에 따르는 끔찍한 대가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업 실패를 종종 값진 직업적 경험이자 훈장처럼 여깁니다.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은
실패해본 창업자를 선호하곤 합니다. 그들이 뼈아프지만 꼭 필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보기 때문이죠. 한 번 성공하기 위해 10번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고 또 그것을 용인해주는 문화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단 한 번의 사업 실패로도 법적인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혀 수년간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시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냉혹하고 재정적으로 재기하는 과정은 가혹할 정도로 느리고 복잡합니다. 암벽을 오르다 떨어졌을 때의 벌칙이 평생 갚아야 할 빚더미라면 아무도 감히 오르려 하지 않을 겁니다. 실패에 대한 안전망이 없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혁신도 경제 성장도 없는 사회가 되고 맙니다. 이 리스크를 다루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구조적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식 모델과 유럽식 모델입니다. 미국식 모델은 강력한 파산 제도를 통해 개인이 빚을 깨끗이 털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이런 책임 분담 덕분에 기업가들은 비교적 빨리 재정적 삶을 리셋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럽식 모델은 튼튼한 사회 복지망에 중점을 두어 완전히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생존은 보장해 줍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하더라도 굶어 죽거나 집을 잃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는 것이죠. 한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이 혹은 어떤 융합 모델이 미래를 위해 최선일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어떤 시스템이 되든 간에 우리 개인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굳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연령대별로 반드시 피해야 할 구체적인 투자 습관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20대와 30대 여러분, 가장 큰 함정은 바로 단기 투기가 주는 짜릿한 도파민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자산의 50%를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 변동성 큰 코인 하나에 100%를 다 걸지 마십시오. 어떤 자산이 무너져도 다른 자산이 버텨줄 수 있도록 서로 균형을 이루는 포트폴리오를 짜야만 합니다. 반대로 40대, 50대라면 전략을 완전히 뒤집어 이제는 원금 보존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나이대의 가장 위험한 실수는 퇴직금 몽땅 털어 소위 확실한 한 방에 도박하듯 쏟아붓는 겁니다. 지금 원금을 날리면 그걸 다시 벌기 위해 필요한 수십 년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부의 환급률은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청구서를 내기 전에 저축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세요.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 한다면 인간의 심리상 단언컨대 남는 돈은 절대 없을 겁니다. 또한 엄청난 해지 위약금으로 돈을 묶어버리는 일부 보험 같은 금융상품은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인생은 예측 불허입니다. 결혼이나 이사로 급전이 필요한데 내 돈을 내가 못 쓴다면 그건 재앙입니다. 내년에 써야 할 결혼 자금처럼 기한이 정해진 돈은 비트코인 같은 변동성 자산에 절대 넣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야를 넓히세요. 미국 대통령의 연설 같은 국제적인 사건이 여러분의 지갑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보셔야 합니다. 지구 반대편의 전쟁이 순식간에 내 점심값을 올려버리는 우리는 그런 초연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경제 공부는 용어 암기가 아니라 뉴스 헤드라인 밑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읽기 위해 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맞습니다. 저금리와 치솟는 자산 가격 때문에 오늘날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오르기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은행이 예금자를 보호한다고 해서 악당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리스크 관리는 필연적으로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할 뿐이죠. 이에 대한 여러분의 전략은 자동화된 투자 시스템을 만들고 가짜 평균은 무시한 채 현실적인 중위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다는 걸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진 마세요. 훨씬 더 최악의 시기에도 누군가는 부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하십시오. 실패는 필연적이지만 그것이 재기불능의 치명타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교훈이 되도록 말입니다. 이 로드맵이 거친 경제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